안녕하십니까. 정통 FX 마진 스쿨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FX 시장의 기본 용어 몇 가지와 97년 IMF 위기의 주 원인이 어디에 있었는지, 누가 IMF 금융 위기를 만들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USD를 그린백이라고 별명으로 칭합니다. 실제 뉴스에서 US 달러라고 말하기보다는 그린백 또는 박 이렇게 표현을 하죠. 유로는 그냥 유로입니다. 자, 파운드는 스털링, 별칭이 스털링 또는 케이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퍼니스 yen은 그대로 자퍼니스 yen, 스위스 프랑은 스위시 CHF로 스위스 프랑은 표시를 합니다. 카나디안 달러는 루니, 이 동전에 루니라는 이 동물이 새겨져 있어요. 그래서 루니라고 부릅니다. 자, 호주 달러, 오스트리안 달러는 오지라고 별명이 붙어져 있고, 뉴질랜드 달러는 키위, 뉴질랜드를 대표하는 그 과일 이름이죠. 키위라고 통상 이야기를 합니다. 자, 다음. 자, 화폐상 중 유로 달러가 27%, 거래량 중 27%를 차지하고, 달러에는 13%, 파운드 달러 12%, 기타 호주 달러 6%, 스위스 프랑 5%, 카나디안 달러 4%, 이러한 순서로 거래되는 통화상들의 볼륨, 시장 볼륨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FX 시장의 역사를 한번 간단히 보죠. 자, 1944년 브레튼 우즈 협정으로 파운드와 세계의 기축통화가 영국의 파운드가 있는데 달러로 변하게 되죠. 2차 대전이 끝나갈 무렵에 미국의 힘이 막강해지면서 영국 파운드에서 달러로 세계 기축통화가 넘어가는 게 브레튼 우즈 협정입니다. 자, 1971년에 닉슨 독트린으로 미국은 금본위제를 폐지합니다. 그래서 변동환율제로 변동이 되는 역사적인 순간이죠. 1971년. 자, 1985년에는 플라자 협정이라는 게 맺어져 있는데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독일과 일본의 경제적 발전이 엄청났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독일 마르크화와 일본 앵화에 대한 환율 불균형을 조정하는 그러한 협정입니다. 따라서 앵화가 평가 절상이 되는 이러한 현상을 빚었죠. 1985년에 1달러당 약 250앵 하던 거에 1987년 2년 후에 약 한 130앵, 거의 절반가량으로 이렇게 떨어져 버립니다. 실제로 앵화가 평가 절상이 됐죠. 앵화 가치가 높아졌다 이 말입니다. 자, 1997년에는 누구나 다 아는 아시아 금융위기, 우리나라도 이 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좀 이따 이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죠. 1999년에 유로화가 출범이 됩니다. 2008년에 세계 금융위기가 발생을 합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로 인해서 먼저 리만 브라더스라는 거대 은행이 자초를 하고 전 세계로, 우리나라도 이 영향을 받았죠. 전 세계로 이 금융위기가 파급된 그러한 해입니다. 자, 2020년 코로나19 위기가 전 세계를 휘덮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위기는 1930년 초에 미국 경제 대공황보다 더 무서운 그러한 경제적인 사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입약들을 자세히 설명을 해 놓습니다. 생략을 하고 아시아 금융위기에 대해서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죠. 이 당시 1997년 당시에 우리나라 외환위기는 어떻게 발생이 됐냐, 이렇게 보는 설이 있습니다. 당시 김영삼 정부에서는 우리나라가 달러를 충분히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발표를 했었죠. 저도 기억을 합니다. 1997년 그 당시 아마 10월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구조상 그렇지 않았습니다. 달러의 유동성은 굉장히 퍽퍽했었죠. 장부상으로는 달러가 남아 있었지만은 실질적으로 가용할 수 있는 그러한 달러가 부족했습니다. 이건 이렇게 풀이할 수가 있어요. 달러 유동성이 단기 외채 대 장기 외채. 미국의 로스차일드 가문으로 대표되는 국제금융재벌, 여기서 우리나라는 돈을 엄청나게 갖다 썼습니다. 이건 모두 단기 외채예요. 실질적으로 단기 외채. 그 모든 외채들이 기간이 1년 단기입니다. 1년 단기. 자, 오래전부터 이 외채를 써왔는데 이 모든 외채의 상환기간이 1년으로 표기되어 있었어요. 그러나 롤오버라고 그러죠. 롤오버. 매년 만기 때가 되면 갱신을 해줬어요. 매년. 이렇게 수십 년 이 단기 외채를 쓰면서도 롤오버가 자꾸 되니까 우리는 걱정을 안 했어요. 자, 여기서 많은 돈을 우리가 외채로 받아서 우리는 또 다른 후진국에 또 빌려줍니다. 예를 들어서 뭐 태국이니 말레이시아니 인도네시아니 이런 후진국들에게 많은 돈을 빌려주게 되죠. 자, 단기 외채 아주 싼 이자로 가져와서 실제로 장기 채권을 갖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단기 외채가 예를 들어서 300억 달러였다. 근데 장기 외채는 예를 들어서 뭐 한 200억 달러. 이건 채권입니다. 채권. 장기 외채가 아니고 장기 외채 채권. 우리가 받을 때 이걸 줄 돈이고. 자, 그래서 장부상으로는 실질적으로 이게 더 많았어요. 장기 채권이. 우리가 받을 채권이 더 많았다 이 말이죠. 예를 들어 350억이라고 보죠. 자, 단기 외채는 300억, 장기 채권은 우리가 받을 돈은 350억, 오히려 돈이 남았어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는 단기 외채 이거는 롤오버 되니까 이건 갚을 필요 없고 오히려 장기 외채로 장기 외채 이거는 뭐냐면 기간이 3년 이상, 3년이나 5년, 10년 이렇게 됐었죠. 자, 그런데 그때 이 로스차일드 가문으로 대표된 국제금융 재벌들이 단기 외채 일시 상환을 요구합니다. 일시 상환. 300억 달러라는 돈 어디서 마련해요? 여기서 갖다가 써야 되는데 이것들은 모두 장기예요. 만기가 5년 남은 거, 10년 남은 거, 뭐 2년 남은 거 여기서 가져 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항복한 겁니다. 자, 이렇게 만든 장본인이 바로 국제금융 재벌들이고 로스차일드로 대표되는 국제금융 재벌들이고 이들은 이러한 것을 예견을 했습니다. 예견을 하고 실제로 IMF 구제금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몰고 갔고 이래서 수많은 은행들이 망하게 되죠. 자, 이러한 망한 기업들을 이 국제금융 재벌들이 고스란히 주선목 이삭죽기를 하게 되는 거죠. 태국의 경우도 비슷하고 다른 나라의 경우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러한 금융위기를 당하게 됐던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은 중국의 숭빈이 쓴 화폐전쟁 이 책을 보면 이러한 내막이 자세히 나타나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이게 자세히 좀 보이죠. 중국의 숭빈의 화폐전쟁, 여러분 꼭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화폐 전쟁에서 선진국의 금융재벌들이 달러를 마구잡이로 빌려주어 우리나라 마구잡이로 빌려왔죠. 그 나라의 자산버블을 만들어. 자, 달러가 많으니까 어때요? 그 돈을 가지고 부동산 투자를 하고 그래서 부동산 버블이 생기죠. 자산버블을 만들어 놓고 어느 시점에서 갑자기 한꺼번에 상한 요구를 함으로써 이 97년에 그들이 했던 거예요. 한 나라의 경제를 파탄시키고 나서 쓸만한 기업이나 자산을 취득하는 이삭죽기를 한 것은 국제금융재벌들의 무서운 음모가 빚어낸 작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자, 일리가 있는 말이고 저도 이 견해에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은 이러한 국제금융 재벌들의 어떤 음모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당하기 위해서 지금 아시아에서 당하지 않는 나라가 오로지 한 나라 딱 중국인데 그래서 자기들 중국은 지금 금본위제로 가려고 그러죠. 중국의 위안화를 금에 기반한 금본위제를 시행하려고 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고 아마 중국은 미국에 그렇게 이 국제금융 재벌들에게 호락호락 당하지는 않을 걸로 보여요. 자, 유로화의 등장. 1999년에 유로화가 등장했는데 현재 A19개 회원국 중 유로 사용국은 19개국입니다. 19개국이고 여러분들 주의할 스위스는 EU 국가도 아니고 EU 소속도 아니에요. 유로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뭘 사용하죠? 스위스 프랑 이걸 사용을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고 스위스 화폐인 스위스 프랑은 유로와 어떤 관계인지 살펴보자. 자, 유로와 거의 동격 관계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스위스의 주 교역 대상국이 유럽 국가들이기 때문에 EU의 소속 국가들이기 때문에 유로 가치의 변동과 스위스 프랑의 변동은 거의 똑같이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자, 다음부터 이제 US 달러, 각 화폐, US 달러, 유로, 파운드, 그다음 호주 달러, 뉴질랜드 달러, 캐네디안 달러, 앵화 이렇게 이제 살펴볼 텐데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